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유창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무슨 그 혈전 같은 어떤 결전의 날 같은 그런 날이죠. 근데 뭐 지금 시각에는 의미가 없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오늘 밤, 내일 아침 새벽 3시니까요. 결국 그 큰 아주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두고서는 사실 오늘 흐름을 보면 크게 이게 과연 태풍까지 올 만한 일이냐, 이런 흐름으로 아주 양호하게, 얌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지수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니까요, 종합주가 지수도 전일 대비 0.08% 거의 움직임 없잖아요. 코스피, 코스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발표가 된 이후에 어떠한 행동에 나서겠다. 시장 참여자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 자체는 오늘 붕 띄어서 시작해놓고, 그러니까 붕 띄어서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쭉 일봉 상황으로 코스피를 보여주시면, 코스피 지수를 왜 오늘 붕 띄었을까? 진짜 이것이 빠져서 하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붕 띄울 이유는 없을 거라고요. 붕 띄워놓고 눌러놨다. 그 얘기는 어제 종가하고 지금의 현재가 움직임은 쌤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만긴 날 붕 띄워놓고 했지만 만긴 날도 동시효과 때 붕 띄운 거 빼버리면 만기 전날 수요일 날 종가 상황에서 고스란히 4거래 동안 있었던 거고, 어제 하루 붕 띄웠는데 어제 종가 대비 움직임은 제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지수. 그런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징으로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외국인이 현물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코스피 포인트 오늘은 무엇을 보러 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의 잊혀진 계절 아시죠? 이용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잊혀진 계절이 있어요. 노래, 가요, 대중가요 중에. 잊혀진 2차 전지.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항상 빠르게 바뀌긴 합니다만, 그렇죠? 왜요? 올라가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요. 막 올라가는 것만, 이거 잡아도 돼요? 이거 잡았는데 왜 빠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의 가치나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기술적 동향의 기술적 흐름에 또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의 이쁜 차트만 추종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실제 투자의 관점은 그렇지 않거든요. 투자의 관점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서 투자의 관점을 보고, 그리고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는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 2차 전지 왜 잊혀졌냐라고 물어보면요, 올해 내내 작년에 2차 전지 얘기를 방송이나 이런 증권방송 이런 데서 다룬 걸 거의 못 봤어요. 바이오를 작년에 다뤘냐고요? 아니요. 제약주도 바이오 다룬 적 없어요. 올 5월, 6월 달부터 시끌벅적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4, 5, 6월 달부터. 그러니까 시세가 막 만들어지고 그 전 바닥이 있었잖아요. 제약바이오는. 근데 그때는 얘기했고, 중간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그게 중간인지 그때 당시는 고점인지 모르지만 지금 왔을 때 보니까 그 시점에서 막 올라왔을 때 막 다루고 떠들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 게시판이나 이런 데 종목 상담 하는 걸 보면 작년 초인가 재작년까지는 종목 진단 들어와요. 2차 전지. 왜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지금은 거의 종목 진단이나 이런 거 보면 여쭤보질 않더라고요. 상담 자체가 없어요. 이쪽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잊혀진 계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잊혀져야 될 2차 전지일까요? 오늘 삼성 SDI가 주가가 상승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먼저 삼성 SDI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주가는 흐름이 좋은 걸로 보이는데요. 8.45%
7만 원대까지 보였던 것이 어느덧 10만 원까지 오늘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저점이 7만 5천 원대잖아요. 이 회사를 보도록 왜 오늘 올라왔는지. 오늘 올라온 건 요거예요. 삼성 SDI 뭐 뉴스가 탁 나온 거 아닙니까? LG화학하고 들어서 벤틀리, 삼성 SDI, LG화학, 닛산, 전기차 배터리 공급, 플러그 하이브리드 카에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된다. 럭셔리 벤틀리. 일반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는 저거 타기 좀 쉽지 않죠. 어쨌든 그런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슈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남성의 삼성 SDI 사장이 그 인터뷰 내용에 독일 메이저 전기차 공략에 시장 석권 나서겠다. 포부를 밝힌 거죠. 그럼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삼성 SDI를 보시면 이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9년도, 10년도 2차 전지는 야, 이제 전기차야? 벌써 한 4, 5년 전인 얘기지만요. 그때 당시부터 뭐 이제 당장에 막 전기차 굴러가고 전기차 관련돼서 폭발적으로 막 수요가 늘어날 것처럼 떠들어서 2차 전지 안 사면 큰일 나요라고 외쳤던 때예요. 맞습니까? 네. 그거 왜 못 삽니까? 그거 사야죠. 네. 3대가 물려줄 종목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3대까지 물려주지 마십시오, 주식을. 네. 내 한평생 100세 시대 80세 세대인데 내 한평에서 시세 차익 누려서 즐겁게 사는 게 중에 뭐 3대까지 물려줍니까? 기업이 사실상 100년 이상 가는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간다면야 물려줄 만하다 하지만 이때 당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빠져버렸다고요. 그럼 왜 그런가? 실적을 딱 하고 열어봅시다 한번. HT에서 제공되는 우리가 실적, 뭐 전자공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연간 실적을 보니까요. 2010년도에는 2,300억의 영업이익. 한번 확대를 쭉 해주시겠어요? 2010년도 역시 주가가 제일 높을 때인데 영업이익이 2,300억 제일 높았고요. 이건 뭐 점진적으로 뭐 매출도 2014년도에 팍 한번 빠지고 매출은 거의 5조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은 11년도 1,000억, 12년도 1,800억 좀 살아난 듯 하더니 2013년도 적자, 작년은 좀 700억으로 흑자 전환, 올해는 전망치가 370억. 근데 상반기를 보니까 1분기에 적자, 1분기 적자, 1분기 68억 흑자, 2분기에 적자. 답 안 나오네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쵸? 실적으로, 실적 모멘트로 너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주가가 싸다. 왜 싸졌어요? 이유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사업을 잘못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안 좋구나. 이 회사의 사업 자체가 잘못됐든 산업 동향 전체적으로 뭔가 좀 불확실성이 커져서 산업 자체가 좀 좋지 않아서 했든 간에 안 좋은 사실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주가에 막 V자 반등 나오고 이제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싼 기업이라면 두 가지를 고민하면 되죠. 너 앞으로 사라질 기업이야? 아니면 지금 버텨내면 향후에 호황기가 올 때 그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야.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니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2차 전지 산업은 분명 성장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파악한다라면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하여튼 최대한 싸게 사놓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런 투자 관점이라면 10만 원 이하대라면 실적으로 주가는 계속 싼 가격이다. 그러니까 그 해마다 저점대를 계속 모아 나가는 거죠. 작년 저점대가 10만 원 초반일 때 배팅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올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 배팅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최근 2013년도, 14년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좋지 못한 흐름이라면 내년 정도에는 반전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볼 수 있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2차 전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 나온 SDI, 당장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입니다. 2차 전지는 결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그렇죠? 뭐죠 이게?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태블릿 PC, 태블릿 PC, 아이패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또 스마트폰, 모바일. 그 다음에 전동 공구,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 쓰는 집에서도 쓰죠.
도라이바 드르륵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소형 쪽은 확산이 많이 됐는데 과연 대형 쪽은 어디냐? 결국 자동차거든요. 이제 세계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전에 뭐 기관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이거 잘 보세요. 작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전 세계 몇 대인지 아시는 분? 대략이요.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합니다만 연간 평균 8천만 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신차 판매가요. 8천만 대요. 북미, 중국, 유럽. 거의 중국이 1,800만 대, 북미나 유럽이 한 1,700, 1,800만 대 이짜저짜 하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내연기관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2020년을 기점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뜹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지금 도입기예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관심 가질 때가 2009년, 10년도였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부터 전기차가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평가가 되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고 이제는 서서히 성장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내연기관 좀 좋고. 근데 이 2025년도에 하이브리드 차의 전체 판매 대수는 5천만 대, 점유율은 58%. 작년에 제가 기억하는 건 8,800만 대인가가 올해인가요? 8,800만 대가 올해인가 작년에 신차 판매됐으니까 향후에 점진적 증가하더라도 5천만 대.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2030년도에는 8천만 대예요. 하이브리드. 거의 정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수소 연료 전지차로도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을 2030, 40년도로 봤는데 그럼 지금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최근에 왜 하이브리드에서 플러그 하이브리드 왜 자꾸 나오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을 때 몇 번 방송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연비 경쟁이라고 해서 고유가 시절에 연비 경쟁에서 디젤차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들이 친환경 국제법,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러면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 자동차 배기가스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으니 그 규격에 맞춰서 차량을 신차를 이제 내놓으려면 이제 디젤 차량의 기술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가솔린으로는. 그 규격을 맞추기 부담스러우니까 뭐예요? 하이브리드랑 겸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량을 기준을 적합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디젤 차량이 향후 중고차 값이 안 좋을 거라고 봐요. 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결국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단계적인데 당장에 전기차로 딱 가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이런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특징적인 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속대 전기 모터를 사용하잖아요. 고속된 가솔린을 쓰고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솔린으로 했다가 또는 전기로 갔다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했지만 디젤차는 중고차 값이 향후에 좋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비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연비 플러스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 벌써 국제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이런 거 계속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몇 년도까지 맞춰라! 라고 하면 자동차 회사들은 그 규격에 맞춘 기술을 개발하겠죠. 근데 당장에 뭐 내연기관들을 뭐 맞출 수는 없으니까 하이브리드로 점진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주목하셔라. 왜 최근에 자꾸 모터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도 안 팔리고 있었는데 사실 하이브리드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쵸? 밀어내기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놓는 이유는 그런 변화의 흐름이 산업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친환경차 시장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그러니까 지금 수소연료 전지차는 지금 당장은 아니란 말이죠. 한 2025년도에 봅시다. 시장 전망치 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시장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실적으로 내년부터 더 급격히 성장하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은 향후에 이런 어떤 예상 조사 기관들의 흐름과 변화가 나타난 것이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훨씬 더.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네 가지입니다. 2차 전지 소재를 보시면 양극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가 있고요, 분리막이 있고요, 나오죠? 화면에 전해액이 있습니다.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네 가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특지하는 게 일본의 소재가 강하다는 거 아는데 한중일이 아주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국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양극재의 한국하고 중국, 일본,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의 이 3국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좀 강점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음극재나 전해액 쪽이고요. 분리막은 역시 일본에, 전반적으로 여전히 일본이 강한데, 토다공업이라든가, 스미모토인가, 그 이름이 갑자기 헷갈려요. 스미모토인지, 스미토모인가요? 예. 회사도 있거든요. 굉장히 일본 업체들 강한데 2차 전지 일단 원가 구조를 보시면 양극화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극화 물질, 전해핵, 분리막.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해핵 같은 경우는 리켐이라는 회사가 있죠. LNF라든가. 그 다음에 음극화 물질이 이게 헷갈리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양극화 물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분리막 SK이노베이션, 캔 같은 경우는 상신 EDP 이렇게 나오는데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세트 업체는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맞고요. 양극물질 LNF, ENF 테크놀, 코스모신 소재. 예. 그 다음에 히스톤제가 나오고요. 음극재 물질의 OCI 머티리얼즈, 애경유화, 분리막 SK이노베이션, 전해액의 솔브렌, 에코프로, 리켐, 장비 업체 PNsol루션, PNT. 이 외에도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게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였는데, 언론 보도 자료인데, 이 에코프로는 전해액보다는 이 내용 양극화 물질로 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하나는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업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몇 종목을 빠르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S&T 모티브고 원래 S&T 모티브가 이게 무슨 2차 전지에 관련 있어? 라고 하실 건데 하이브리드 차들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터요. 놀라운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데요. 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죠. 전년도에 한 2만 원대 후반에서 무려 지금 6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 근데 왜 그러냐? 보시면 S&T 모티브에 회사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모터예요. 여기 모터에 보시면 소형차에서부터 수소 연료 전지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버스까지 탑재되는 다양한 모터들, 그리고 ISG라는 또 모터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특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회사의 관점이다. PNsol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중국 업체들에게 뭐 공급한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장비 업체거든요. 장비가 도입이 돼야 그 다음에 생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Nsol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PNT 두 종목들은 이런 장비, 2차 전지 제조 장비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자주 장비 쪽에 포인트다. 최근에 중국에서 업체들에게 계속 공급 계약 체결이 되는 거 수주 소식이 이어진다는 걸 두 종목들은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NT, PNsol루션. 그 다음에 양극화 물질에서는 에코프로인데요. 이걸 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양극화 물질 다 좋아? 이게 아니에요. 다 관련됐어? 이게 아니라 현존에는 그 양극화 물질에 LCO, NCM, LMO, NCA 뭐 이렇게 있거든요. 소재 원재로 따라서 왕간이라든가 리켐이라든가 이거 따라 더 달라지는 건데 스미토모, 토다공업이 실적으로 전 세계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LCO랑 NCM을 거의 다 뭐 이 두 기업이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가 지금 그나마 양극화물질 생산업체 글로벌 점유율 4위인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NCA 쪽이거든요. NCA 생산의 이 양을 굉장히 파일에 키워놨거든요. 생산 설비를. 저걸 주목하셔야 돼요. 특히 테슬라라는 업체에서 저 NCA라는 물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단순하게 공부할 거 아닙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공부를 많이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그걸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코멘트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올라온 뭐 벤틀리에 공급해서 올라왔다. 뭐 닛산에 공급한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런 단순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싸 기회네 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기회인지 두려움인지의 기준은 산업의 흐름을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해요. 저희 개인적인 분석에 의하면 산업은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뭐 올 것이 왔는데 FOMC
이벤트 후에 오늘 발표된 이후에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주목은 3분기 실적과 경제지표의 주목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인상 안 한다. 이번 안 한다. 그럼 12월로 연기된 거니까. 그럼 12월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연내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주가에 출렁거림이 있을 거고. 그럼 지금은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흐름들에 주목해서 주가가 내렸다 올랐다 하든 움직임이 나오겠지. 인상을 한다 그러면 역시 했구나. 그럼 그에 따라 뭐 흔들림이 있겠지만 결국 공교롭게도 딱 맞물리거든요. 3분기의 실적과 경제지표들이. 그러면 주가가 뭐 인상 충격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뭐야 보니까 실적 좋네, 경제지표 좋네 하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슈적인 해석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그렇게 긴장할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원달러 환율 1185원 주목하자고 했잖아요. 보도록 할까요?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나오죠. 이거 뭐 전부터 계속 강조해줬어요. 아주 귀에 못이 박도록 암기하셨을 거예요. 5주이평을 종가 하회하는 흐름을 주목하자 1180원을 하회하면 외국인 현물이 들어올 것이다. 그 가능성의 시점에서 외국인 현물을 보자. 어제부터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뭐 아침에 살짝 팔았지만 와주고 있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가. 현재 시점에 600억 정도 매수하네요. 2일 연속 외국인 현물 매수가 유입 중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FOMC 이벤트에서 엄청나게 급락을 유도할 만한 악재가 터진다. 환율이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환율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더 올라가겠죠. 큰일 났어 하고 올라가겠죠.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밤에 이벤트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좀 제거가 된다. 이제 폭탄 제거 돼버렸네. 이 생각으로 하셔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추이는 이 동그라미 구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오늘 밤 나와서 발표가 돼서 뭐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200원을 올 하반기 11월 달 될 것 같아요. 11월 달까지 12월이 아니라 11월 달까지 다시 돌파돼서 1300원, 1250원을 갈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1190원에서 85원대에서 상단이고 하단은 1160원 정도 1차 하단 그 범위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수 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분석은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오늘은 약간 디테일하게 상황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244, 246 가야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건 맞는데 오늘 고점을 대비해서 오늘 고점 가짜예요. 얼마 전에 9월달 이 고점 가짜다. 이거 가짜다. 이거 가짜다. 9월달 고점 가짜라고 계속 얘기해줬잖아요. 100% 가짜니까. 매수다. 그냥 홀딩이다. 근데 오늘 고점도 가짜예요. 중기적으로도 가짜지만 단기적으로도 가짜예요. 근데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먼저. 눌릴 수 있어요.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먼저 붕 떴다가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고민이냐면 여기서 저점대에서 계속 분할 매수했던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팔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한번 팔아먹어도 되잖아요. 이익이 뭐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20% 넘게 나 있고 중간에 떨어졌던 자본 자리에서도 몇 % 이상 나와서 팔아먹을 수 있는 자리는 맞는데 다시 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눌리는 자리가 어디냐가 명확해야 되는데 눌리는 자리가 애매모호해요. 진짜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갭을 메울 거라고 보인다면 팔아먹고 기다렸다가 다시 살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 갭 돌파 갭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첫 번째 갭. 이 어제 것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좀 더 단기적으로 잘 팔았다가 또 단기적으로 눌리는 자리에서 누가 더 잘 사냐 이걸 활용할 거냐 이런 거 활용 안 한다. 몰라. 그냥 어차피 더 올라갈 자리 있으니까 더 갈 때까지 쭉 볼 거야. 이 시각이냐. 그 두 가지 관점의 차이뿐이죠. 크게 지장 있는 구간 아닙니다. 뭐 62평이 저항이냐 아니냐 따지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밑에 어디가 올 거냐 명확함이 있으면 대응하지만 그 명확함이 애매모호하면 뭐 이런들 어떠하래 저런들 어떠하린 구간으로 보시고 244와 246을 보러 가자. 그런 구간이 여전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